이제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인사 소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뵈니까 저는 다 초면인 것 같아요. 혹시 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예. 네. 남양주에서 오신 선생님 안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겹쳐요. 저랑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음 놓고 제가 남양주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다짐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안 계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론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시험 봐서 알지만은 지겹도록 했는데 또 얘기 드리면은 또 겹쳐요. 겹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실무 오랫동안 하셨나요, 혹시요? 아니시죠? 작년에 공인중개사 따셨어요? 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다 작년 신출?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이 이제 고시라고 하는데 저도 시험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걸 실감했어요. 저도 21회예요. 21회 하면서 한 3년 고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독학이라는 게 힘들고 그걸 이제 알아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충분한 게 이제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있은 지 2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시작할 때 전문가들과 같이 했었으면은 지금부터 한 15년, 1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론보다도 거의 실무 위주로 제가 작성한 내용은 대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실무 관련한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한 것들은 좀 새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분이 이 얘기도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서 시행과 시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특강에서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시 지역 내에 상가들이 있죠. 이 상가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제 눈에 보이고 그 양이 줄 것이다.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로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시중에 내놓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후에 판단을 하는데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흘러가고 있던 장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도시 외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용인 또는 고양 이런 데 이제 서울에서 딱 나가면은 길에 뭐가 보였었어요? 아울렛 보였었죠. 아울렛들 길가에 이렇게 간이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앞에 간판 달면 멋있어져요. 처음에 그냥 지어놓으면은 생뚱맞는데 다 지어서 간판 얹고 루이카스텔, 닥스 이런 거 메이커 넣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나죠. 거기다가 제품을 넣으면은 정말 가게 같아요. 그런 것들이 꽤 오래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죠. 이게 더 발전해서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장소는 수도권 외곽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그 창고형 매장은 있을 수가 없죠. 백화점은 들어갈 수 있으나 창고는 못 짓죠. 왜 못 짓죠? 1번 비싸서, 2번 제한을 해서. 둘 다 맞아요. 비싼데 서울에다가 창고를 하겠어요? 빌딩을 줘야죠. 그래서 그 창고를 하게 되면은 화물차들이 다니잖아요. 서울은 화물차를 그 밖으로 빼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통구조는 어때요? 그 웨어하우스라고 아시죠? 웨어하우스가 뭡니까? 창고긴 창고인데 도매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도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여기 그 교재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 창고를 스토리지 개념, 이제 보관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순한 기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매도 한다. 영어에서 보면은 웨어하우스는 도매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능이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 도소매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유통도 하고, 우리가 물류라고 하면은 그 1, 2, 3, 4PL 이렇게 있어요. 창고의 개념에서 이제 내가 창고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내가 팔고 하는 게 1PL, 2PL은 뭐예요? 내가 이제 규모가 커져서 이거를 물류 그 하도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회사 하나 만들어야겠다. 3PL은 뭡니까? 2PL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위가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기능도 그 다양화되고 이렇게 변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수도권 외곽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그러면은 공장은 어때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수 있는 공장이 있죠. 어떤 공장이죠? 교재에 나와 있죠.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말이죠. 네, 그런 것은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 정도라면은 괜찮다. 대신 세련되고 멋지게 하는데 성공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역은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근처 또는 이제 지방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광역권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기 창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잠을 못 자죠. 내일 오픈한다고 하면은 오늘 아무리 준비해도 다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준비 안 된 게 뭐죠? 우리가 부동산 창업을 할 때 아무리 스탠바이 다 해놨는데 준비 안 된 게 뭡니까? 네? 물건. 네, 그렇죠. 우리 창업 처음에 인수받은 거 아니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을 그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요. 아무도 없이. 이틀이 지나가요. 내가 왜 여기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밥 먹기도 외로운 거예요. 이제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지금 공장 창고를 할 때 겪는 일입니다. 도시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살 때는 어때요? 지나가다 막 들려요. 부동산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타겟으로 해서 그 문을 여는데, 공장 창고라든가 이런 거 토지 같은 경우 할 때는 대로변에, 우리 사무실이 그래요. 대로변에 쭉 있다가 생뚱맞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지나가던 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내 관심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요. 매치가 돼야죠. 내 땅이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기 시작해요. 언제? 내가 지쳐갈 쯤에.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겁이 나요. 이제 경험해 보셨죠? 내 첫 손님 기억하세요 혹시? 내 첫 손님? 그 첫사랑과도
같이 그 기억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물건이 없어요, 일단. 두 번째,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택한 게 뭡니까? 옆에 부동산들 알아놨던 번호로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돌려가지고서 이분이 원하는 것을 대충 얘기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대충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야 되는 곳이 내가 모르는 곳이에요. 갑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가요. 바로 찾아지나요, 혹시? 내가 모르는 곳을 가는데 안 찾아지죠. 이제 손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제 막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손님이 저거 아니에요, 혹시? 손님이 먼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맞다고 해야 되나요?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인데. 자, 우리가 이제 겪을 거예요. 이거 미리 대비해 놓으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을. 그런데 이것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그때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처음에 했을 때, 물론 제가 했을 때 그 부동산을 이미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하면서도 부동산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창업을 했는데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건도 없이, 제가 연고도 없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남양주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좀 외로운 일이었었어요. 내가 취직을 하면은 어떻게 팔로우라도 받을 텐데 그게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자격증을 땄듯이 기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현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그 발품을 팔았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경기권에 또는 어떤 그 지방 도시에 가면은 공장과 창고가 있는 곳들이 좀 어때요? 좀 슬럼하다고 하나요? 그렇죠. 슬럼한데 잘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경기권의 공장 및 창고들은 어떤 상태에서 올라왔냐면은 이전에 논과 밭으로 쓰던 곳 또는 산으로 이루어졌던 곳들이죠. 이런 곳들인데 거기서 하나 둘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올라오고 해서 지어졌는데 정말 제멋대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 난대로 해가지고서 같이 모양 따라 가지고서 땅 모양대로 해서 건물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 공장하고 창고들은 지금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고객들은 그것을 그 비싼 값을 주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 공장하고 창고를 그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어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그 여기 이 공장, 이 창고는 그 요 분류가 아닌 우리가 간단한 개념으로 그 제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공장이라고 그 하고요. 이 창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웨어하우스 개념, 그 최근에는 그 어떤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그 다양하게 그 시스템 물류까지 가능한 상태다라고 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공장 분류를 그 하면은 공장이 그 등록되어 있는 것과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장 등록의 기준이 뭐죠? 물리적 기준?
면적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 말하는 그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는 평수로 말하면은 한 약 150평 정도. 예,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대략 한 495제곱미터인데 숫자를 그 500으로 이렇게 공법상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이라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물건을 찾을 때 실무에서는 공장이다 하면은 150평 이상을 거기서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러면은 몇 평을 원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 공장 찾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 50평짜리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500평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공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어때요? 간단하게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무조건 맞춰줘야죠. 50평짜리, 500평짜리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쭉 다니다가 클로징 전에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복잡한 거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얘기해도 돼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전문 용어를 막 넣어가지고서 해야 된다 싶을 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장 찾으러 왔는데 몇 제곱미터짜리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공장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잘 오셨습니다라고 시작해서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업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은 오는 손님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목이 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왜 장이 있고 대지가 있느냐? 장 기준은 5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장이 안 되고 제조업소인데 150평, 500제곱미터 미만은 우리가 대지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장을 등록을 안 한 거, 등록을 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공장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셨죠? 배우셨잖아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이제 밑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실무에서 창고 분류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목이 창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렇지 않고 창고인데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창고 중에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을까요? 대가 많아요? 창고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건물 위에 건물 밑에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의 가치는 지목에서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그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에 갔는데 땅이 지목이 대지예요. 공장이 있고 창고가 있어요. 어떤 게 나한테 좀 얘가 좀 세게 보인다라고 느껴질까요? 가격이? 대.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지목을 바꿀 때는 그 전용 비용은 같은데 왜 대가 우리가 땡길까요, 이게? 속된 말로 땡긴다고 하죠. 대에 땡겨요. 실제로 그 대에다 가치를 더 둬요. 그런데 공장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들은 그 대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창고를 우리가 크게 물류사업 단지처럼 간다 그러면 창고로 가져야 돼요. 창고로. 그러나 작게 하는 거 있죠. 이제 큰 것은 제가 이제 작은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큰 것은 우리의 타겟이 아닙니다. 큰 것은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걸 하려면은 그 공부는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을 거의 대로 한다.
그런데 창고로 쓰고 있고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창고, 대지, 공장 이 지목이 세 개 중에 안 들어가면 뭐죠? 잡종지. 네, 맞아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게 잡종지. 맞아요. 잡종지.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뭐예요? 불법이죠, 뭐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건축법 이전에 했다거나 정립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축사, 돈사, 마사, 개사 이렇게 쓰다가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서 빔 그대로 놔두고 벽돌에서 판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그 돼지, 소, 말이 있던 자리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세탁기, LG전자, TV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창고의 역사입니다. 스토리지에서 웨어하우스로 가는 그 시대적 변화예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다? 동물이 있었어요. 동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무에서 우리 보통 이제 창고가 1,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 탁구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창고로 내주세요 그러면은 건축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왜 만들어놨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혹시요? 이게 서류가 복잡하니까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 이따가 보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거기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중요한가요? 요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냐 뭐냐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데 우리가 탁상 행정 때문에 요것을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지역마다 약간 틀리고, 지금도 건축사들은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 라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공장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문가라면은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현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기 이전에 설명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얘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공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이제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있는 것만 얘기해 줘라라고 하면은 진짜 편하죠. 완전히 땡 잡는 거예요. 도사가 오면은 땡 잡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페이 계산할 때 좀 달라요. 내가 도사니까 네가 좀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개보수 상한선이 몇 프로죠? 0.9%? 0.9%예요? 0.8%는 뭐죠? 여기서 이제 우리 현업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제가 결정 짓는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변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사인 한번 주세요. 대신에 남양주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임대를 딱 거래를 했어요. 얼마짜리? 3억 원 정도 되는 거. 그러면은 중개보수 얼마 받아요? 몇 퍼센트? 맞죠? 0점까지는 맞죠? 몇 퍼센트? 0.3, 0.4, 0.5. 예? 한 중간 잡죠. 뭐 0.4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3, 4, 12, 120. 우리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양타. 양타를 알아들었어요, 지금요. 네. 240. 요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창고,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경기권으로 갔어요. 3억 원짜리 우리가 이제 계산한 거잖아요. 이게 월세라면 얼마예요? 월세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은 우리가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3억이냐, 월세 뭐 천에 뭐 3천에 300 이렇게 잡으면은 한 3억 3천 되죠. 환산하면은. 그러면은 창고나 공장을 우리가 중개를 했어요. 몇 퍼센트 받죠? 몇 퍼센트? 0.5? 1번 0.5, 2번 0.9. 몇 번이죠? 2번. 예. 0.9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예, 예. 이 동계산 빨라서 좋습니다. 270 약. 양타하면은 예. 아까 그쪽 거 여기 강남에서 했는데 얼마 나왔어요? 240. 절로 갔더니 얼마예요? 40. 강남에서 더 벌 줄 알았더니 그렇죠. 요게 그 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개 더 하면 되죠, 여기서. 몇 개 더 하면 되죠. 예, 거기서 하나 할 때 여기서 몇 개 더 하면 되죠, 뭐. 열심히 뛰어가지고 월세 많이 내고. 여기 월세는 얼마 내죠? 500. 저기는 얼마? 100. 월세 많이 내고 많이 뛰면 되죠. 그렇죠. 그 멋지게 양복 입고 열심히 뛰면은 강남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바 입고 저희 가서 천천히 해서 티 안 나게 벌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떨 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 강남, 강북 들어가면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서 삭막해져요, 서로 이제. 요 두 분이서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분이서 언니 동생 하다가 이제 팍 깨져 버립니다. 이제 물건 언제 쳐가지고서 했는지도 모르게 딱 해버려요. 이게 서울의 그 애환이에요. 공인중개사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여유가 좀 있어요. 아직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10억짜리 여기 아파트를 하나 했어요. 10억짜리 하면은 얼마 받아요? 0.9. 금액 상한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5억짜리를 했어요. 갑자기 확 내려가죠. 3억에서 6억 사이에 계산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공장하고 창고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임대도 0.8까지고 그렇지만은 그 주택 외에는 어떻게 돼요? 0.9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주택을 하고 뭐를 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중개보수 받을 때 어떠세요? 사람 다시 보게 되죠. 주시는 분들 다시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것 말고 그 외 지역에 특수 물건을 하는데 내가 중개보수 받을 때가 딱 됐는데 서울에서 하듯이 그렇게 줘요. 그럴 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받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잠 못 잘 겁니다. 첫 번째 받은 중개보수가 서울 스타일이라니 해서 좀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서울과 다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성을 길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울에서 중개하는 것은요, 다소 상대적으로 좀 쉽다.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지 물건은 쉽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분들과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해도 튕겨나가겠어요. 여성분들이 너무 잘해요.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제가 밀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랬더니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계산을 해도 임대를 해도 매매를 해도 어때요? 저쪽이
괜찮아졌죠. 역전한 건가요? 아니면 좀 뭔가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역전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익을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해 그 창업을 해서 목표가 예상 목표가 이렇게 됐었어요. 둘째 해가 이렇게 되고 셋째 해가 이거였습니다. 8월 15일 날 창업을 했거든요. 남들 쉬는 날 그 사무실 열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13일 날인가 제가 그걸 받아서 사업자 받아가지고 15일 날 열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목표를 한 것 같아요. 2년째 또 왜냐면은 1년째, 2년째, 3년째 맞기가 되게 쉬워요. 광복절만 오면은 그 생각이 납니다. 저한테. 그래서 봤더니 2년째 됐어요. 3년째 보니까 비슷해요. 4년째부터는 이제 계산이 흐려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공장하고 창고를 임대를 아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양쪽을 했더니 54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한 달에 임대 2개, 매매를 1년에 4개, 분기별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장하고 창고가 우리가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따지면은 다르겠지만은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300평에 시세 한 10억 정도? 요즘에 그래요, 가격이. 그 한 자릿수 가지고서 매매가 잘 안 됩니다. 한 8, 9억짜리도 있겠지만은 한 10억짜리. 내가 살려면은 정말 비싼데 손님 올 때는 그것도 없냐 싶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건이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매매를 10억짜리 한 4개 했어요. 10억짜리 하나에 얼마 받아요? 0.9, 900. 저쪽도 제가 했어요. 양쪽을. 1800. 그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4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임대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100평짜리를 한 달에 2건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돼가지고 1년 하니까 얼마. 그래서 목표가 1년 지나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어요. 과외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나 그냥 앉아서 자리 잡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동네 개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공장, 창고, 슬럼한 곳을 가잖아요.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게 개예요. 내가 우체부가 된 기분이죠, 이렇게. 가면은 꼭 개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셨어요? 공장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개가 저기에서 모여가지고서 요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는데 개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에 분명히 묶여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개 목줄하고 레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쇠줄로. 그래서 개가 여기서까지 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라죠. 제가 팁 하나 드린 겁니다. 현장 가셔서 개가 저기 있어도 또 다른 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그거 있으면은 이제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차를 제일 가까이까지 가가지고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도심권 서울하고 거기하고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그런 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좀 땡기시나요? 네. 제가 이거를 알아들으셨어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게 언제 넘어갔죠? 우리가 이제 이 공장의 분류 코드는 요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표준산업 분류.
이렇게 여기 이제 작년 여름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코드가 또 바뀌었어요. 분류 코드가 그 공장 코드, 산업 분류 코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공장인지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 요걸로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분류 코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가 들었는데 폴리 화학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적으실 거예요, 혹시? 그렇죠. 분류 코드가 뭔지 코드를 안다면은 나한테 문자로 넣어주세요. 분류 코드를 모르시면은 업종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잽싸게 이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포털입니다. 여기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통계 분류 포털 들어가셔서 왼쪽 위에 경제 부분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검색어를 딱 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식품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코드가 5자리로 나와요. 5자리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그 공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코드 10번부터 33번, 34번까지 있어요. 제조업 중에 무슨 제조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코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드 알아내면 어디다 쓰죠? 코드 알아내면은요,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코드를 확인했으면은 이 코드를 가지고서 바로 해당 지자체에다가 담당 부서를 찾아가지고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담당 부서를 찾아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말은 쉽죠. 전화해가지고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담당 부서 찾아야죠.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해서 뭘 알아봐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한 두세 바퀴는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딱 찾았는데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때를 기다려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없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신 있으면은 클라이언트 앞에서도 하셔도 되고,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요. 내가 처음에 하잖아요. 막 버벅거려요. 그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실 거예요. 왜? 제일 끝에 수수료에서 팍 떨어져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수수료. 내가 기여한 부분, 당신이 기여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코드 넘버 10345인데 요거,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갖다 대야 되죠? 해당 물건지에다가 이걸 여기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해당 직원과 그 다음에 이분이 하려는 그 사업 코드, 공장 코드를 갖다가 딱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베테랑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베테랑 아닌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처럼 바로 합격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 소리에서 막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그럼 기다려줘야죠. 옛날 생각해서. 그래서 나오면은 거기서 막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왜?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그거를 모아서 한 번에 고객한테, 나 이제 득템했으니까 바로 알려줘야지. 요거 티가 나요, 좀. 그 사람들한테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뒀다가 모아서 해가지고서, 자, 이거 되는데 입주 준비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과 요거 된답니다. 끊고, 다른 것도 확인해서 요거는 안 되고요. 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잘 정리를 하셨을 때 그쪽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우리가 이제 공장 관련법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공장 관련법 규정에서 그 타 산업에 그 이렇게 걸려 있다. 세금 관련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건축법 관련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 집적화 이거 다 일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발음이 안 되잖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요거 건축법, 물품의 제조 가공 여기까지입니다. 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업종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염색이 있죠. 도장이 있죠. 표백 여기 요거 있죠. 이렇게 요게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에요. 난이도가 있어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확인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재봉 요런 거 어때요? 산업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흐를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에서는 요 사업이 가능하다. 때마침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이거 저기 뭐야 그 간단하게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서울과 붙어 있는 곳에 저런 거 찾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서 딱 지정한 곳이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요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도 한참 들어간 곳 또는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첫 손님이 왔는데 염색을 딱 찾아요. 우리 동네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해야죠. 없으니까 다른 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대신에 얘기는 좀 하세요. 왜냐면은 그분이 사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요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안 되나요? 내 실력이 달려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장에는 그 도시형 공장,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우리가 요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요게요. 우리가 그 중개 대상에 요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혹시요? 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 요거까지 가능해요. 요거까지. 좀 더 이제 이상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을 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도시형 공장에서는 그 공해가 없는, 공해 유발하지 않는, 아까 염색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뭐 인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이거 좀 더티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 입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로 넘어가면은 아까 제가 드렸던 것들, 그 창고가 소비의 거리를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조를 저쪽 부산에서 했는데 물건은 서울에서 쓴다 그러면은 주문하면 부산에서 이렇게 오기가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웨어하우스인데 부산에서 서울에 올 때는 큰 차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씩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만한 봉지나 이만한 박스에 있던 것을 작게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답입니다. 지금 생업을 하고 계세요? 예. 이 용어를 저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공장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창고 얘기로 바뀌면은 갑자기 소분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소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다시 약간의 가공을 좀 가미하고 있어요. 이 소분의 뜻에 물류기본법에 그게 물류 창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소분과 약간의 가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작게 해서 40비트에서 왔던 게 1톤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든지 해가지고서
그 소매지로 이제 가는 거죠. 소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소분이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집회. 라벨 부착. 이건 어때요? 이게 뭐예요? 라벨 부착이? 라벨 부착? 부산에서 그 경기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컴퓨터로 이만큼이 왔는데 A라는 상품을 서울 어디에 보내주세요. 라고 주소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상품이 저쪽으로 가려면은 주소가 붙어야 되잖아요. 상품 고유 넘버와 해서 주소가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걸 해서 바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기능을 하죠. 단순 조립 가공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제품을 수입해 오면은 세금이 완성품에 제일 많이 붙으니까 우리가 수입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장을 찾는 게 아니고 창고를 찾아서 본체 따로 무슨 뭐 따로 해가지고서 가져와서 막 붙여요. 이거를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그 마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전에 공장에서 했었던 건데 이제 창고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위치를 찾아서 공장을 찾았더니 전에 쓰던 사람의 전에 공장을 썼었는데 바닥이 기름으로 막 범벅이 돼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기름하고 붙으면 안 되죠. 소비자한테 갔는데 막 바닥에 놨는데 기름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창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해, 조립 이런 거 공장을 찾지 않아요. 창고를 찾아요. 왜냐면은 창고는 개념상 좀 깨끗해 보이죠. 그러니까 창고를 찾습니다. 가능하겠죠? 창고 해줘도요. 우리가 공장을 찾는 것 같은데 창고를 해줘도 되나요? 창고를 찾는데 공장 같은 거 해줘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분이 오케이 하면 해주면 돼요. 우리가 특이하겠다가 나 법적인 책임 없음 넣으면 되잖아요. 다 당신 책임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을 창고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고 하는 거 주면 되는데 법적 고지는 하고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무의 그 시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처음에 아까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했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무실에. 어떻게 되나 보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봤어요. 그 TV가 우리가 이제 그 설명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인치였으니까 작지 않았죠. LG TV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그때 지나간 첫 손님이 생각나서 아 내가 마쳐 물건이 없지. 그래서 그때 필드로 나가게 됩니다. 필드로 나갔더니 온통 물건이에요. 전부 다 내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내준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놓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냥 무턱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게 잘 되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세요. 막 물건이 엄청 쌓여요. 왜냐면은 내가 얘기도 잘하고 잘 알려주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안 받고 뭔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잖아요. 서울하고 달라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때마침 우리 누가 있는데 라고 시작해가지고서 나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제 해서 딱 끄집어냈더니 고구마 줄기라고 아시죠? 하나 보여가지고 끄집어냈더니 쭉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서울은 하나하고 땡.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거래해줬더니 전남 강진에 내 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팔아주세요라고.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는 분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1번에다가 놨습니다. 요 2번, 요게 그 실무에서 핵심이에요. 현수막 작업하는 거 서울에서 어때요? 서울에서 현수막 작업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잘라가요? 뛰어가고 잘라가고. 그렇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벌금을 때리는데 현수막 최고 얼마요? 이만큼 나와요. 예, 이만큼 나옵니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때려요. 실제 그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서 수억 맞아요. 어떤 업체들을 때리냐면은 분양, 광고하는 업체들 때립니다. 그래서 막 때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했느냐면은 이게 먹혀요. 요게. 어디다 붙였을 때? 네? 횡단보도? 건물? 물건지? 네. 자, 제가 이것을 우리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 겪었어요. 저는 현수막 하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사다리 2계단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 다리가 후들려 가지고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혼났거든요. 사다리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 현수막을 작업을 하는데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해서 본 창고, 본 공장, 본 물건 임대 또는 매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시성이 좋은 곳 있죠.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 직방입니다. 잘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건물이 잘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 부동산의 최고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게 위치 아닙니까? 위치가 좋아야죠. 강남이 여기 왜 비싸요? 강남이니까. 그렇죠. 강남 뛰어다가 남양주에 갖다 놔봐요. 남양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직방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이제 임대하고 나서 이제 딱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나요? 임대 끝났으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나요? 그렇죠. 주구장창 버티는 겁니다. 요거 하나 걸어놓고 곱하기 몇을 또 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 또는 임차인, 특히 임차인한테는 할 필요 없어요. 임대인한테만 잘 보이면 되죠. 임대인한테 내가 수수료 0.9%인데 요거 내가 바로 임대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되죠. 그럼 2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분이요. 나는 괜찮은데 2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내가 다시 이거를 벌 수가 있어요. 여기에 0이 몇 개가 또 붙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버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거 상업적인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꺼냅니다. 이렇게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재작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대 전문인데, 요게 얼마인지 대략은 아시죠?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요거 있었어요. 요거. 지역 전단은 사이즈가 어때요? 얘보다 좀 작은 느낌이 들죠? 네, 손바닥 많은 것부터 발바닥 많은 것까지 해서 붙였는데, 현수막이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현수막이 가장 잘 보여요. 그런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면, 이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자른다, 뛴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안 하는 게 어디에 붙였을 때? 그렇죠. 내 건물에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뛰러 왔다가 망설여져요. 개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뛰었어요. 어떨 때?
그렇죠.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래요. 그럼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현수막.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현수막을 띈다.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에 집행하러 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군가 제 요만큼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은 소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기 싫어요. 누군가 그 해주세요. 내 집에 내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왜 니네들이 무단으로 침해해서 이거를 딱 했느냐라고 따졌는데 괜찮다. 우리 법 집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그 스스로 유권해서까지 해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뛸 수 있다. 이거라면은 그렇죠. 민원이 가장 그 힘들어요. 우리한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그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뭡니까? 결국은 또 민원이에요.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거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시청, 구청, 도청에 전화가 가요. 담당 부서로 전화가 가요. 그래서 모 공인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가 어떻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100% 확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걸린 거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까? 하는 것은 거기서 일단 유권 해석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들어왔으니까 얘기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요거를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 잘 해놓고 또는 찜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런 일 많이 겪으신 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죠?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못 버시면 이것도 없습니다, 진짜. 손님을 만나야 뭐가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많이 겪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관청 업무, 대관 업무를 할 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역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죠. 이거를 로비라고 그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보세요. 유기적 관계입니다. 민원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역으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했어요. 했더니 팀장님 모시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공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속하러 나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고마워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르죠. 제가 어떤 분쟁을 가지고서 시청에서까지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은 전혀 없어져요. 우리가 하다 보면 고객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시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편으로 만든다면은 이것은 우리 사업할 때 이제 걸릴 게 없거든요. 고객이 뭘 했어요. 근데 나랑 이미 그런 걸로 관계가 있습니다. 아, 저분 저럴 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커버를 잘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며칠 전 경험입니다. 수수료, 중개보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현수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안 받고 하는 게 있고 허락 안 받을 필요 있는 것들이 있죠. 건물이 아닌 곳은 내가 막 붙일 수 있잖아요. 붙이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도로에서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작업하면서 노출되고 현수막으로 노출되고 광고는 노출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고 있으면은 되는데 요거 말이 쉽지 제가 현수막 못 한다고 했잖아요. 사다리 올라타면 어때요? 막
후두거리는데 현수막 작업이 끈을 묶는다던가 또는 피스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다가 피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피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죠. 광고. 안 된다고 하면은 돈을 줘서라도 해야죠. 피스를 해놓고 딱 해놓으면은 정말 간판 하나 다른 것처럼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를 박던 본드를 칠하던 끈을 묶던 간에 무조건 광고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광고인데 그 여러분들 파워링크 지금 나 파워링크 하고 있다. 파워링크 하고 계세요? 아, 예, 한 분 계시네요. 그 다른 분도 좀 계시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그 개업을 했을 때 잘 안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요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의 대표 포털이 어디예요? 그렇죠. 네이버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상당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출발할 때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일로 갑니다. 무조건 일로 시작을 해요. 제가 그 조사를 했는데 네이버 혼자서 80 몇 %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이 조금 이렇게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이버에다가 검색어에다가 공장, 창고 이렇게 지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 그러면은 평택 공장 딱 하면은 쭈르륵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게 뭡니까? 파워링크예요. 그거를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상호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소비자가 거기를 딱 클릭하면은 내 돈이 바로 빠져나가요. 클릭 한번 하면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근데 한번 클릭하면 얼마 나가죠? 요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다 다르죠. 근데 그 많이 그걸 가지고 클릭할수록 얘가 경매잖아요. 입찰. 그러니까 많이 클릭률이 높다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베팅을 해서 그래? 클릭 많이 하면은 내가 100원 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7,000원. 강남은 한 만 얼마 되죠? 강남에서 뭐 파워링크 하잖아요. 내가 장난으로 한번 딱 누르는 순간 어느 누가 만 얼마가 그냥 딱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파워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링크를 보고 내 그 여기를 들어오죠.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 검색을 쭉 하고 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걸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세요. 하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날라가고 나 시간 뺏기고 그러죠. 제가 해본 결과 파워링크는 저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면 망하는구나. 중독이 돼가지고서 은행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MT가 나서 돈이 자꾸 문자가 와요. 돈을 또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MT가 나서 가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MT가 났으면 클릭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통계표를 이렇게 봤는데 들어오긴 들어와요. 누군가. 그러니까 클릭은 하는데 나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단 현상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요거를 했어요. 블로그 한참 그 유행했었죠. 블로그 마케팅. 우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 전체적인 우리가 상업용 마케팅하는 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 중에 하나가 블로그 마케팅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써 요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이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이럴 마케팅인데 요렇게 블로그로 했더니 자꾸 욕심이 나요. 멋있게, 잘 보이게, 좀 특별하게, 검색어가 땡기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학원이 생겼잖아요.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서 요거 마케팅 학원 다니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다녀본 데가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돈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블로그 마케팅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네. 돈이 들어간다면은요. 전문가를 갖다 댄 거잖아요. 블로그 마케팅 때문에 나한테 문자 한 번이라도 안 왔다라고 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 업에 계시면은 다 문자가 와요. 이제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맡겨서 외주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제 틈나면은 이제 물건 올려요. 그러면은 많이 올리면은 뜹니다. 이게 거기서 검색어를 쳤을 때 조금 하면은 안 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선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 종일 요거 하고 계세요. 요거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치면 요 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치고 들어왔어요. 돌아가면서 나와요. 저는 언제 나오느냐? 이분들처럼 아침 먹고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막 파워링크도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 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요. 어떤 특정 검색어를 넣어가지고서 컴퓨터를 뭐 자극을 하는지 어쨌는지 해서 이게 튀어나오게끔 하는 게 있다. 막 이렇게 돈을 뭐 300인지 500인지 주면은 막 알려주는데 막상 집에 와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다 그거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 가시면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먹혀요. 어떻게 할 때 먹히느냐? 그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밤새 돌리면 됩니다. 밤새 돌리면은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카페는 블로그보다는 좀 더 앞에 있었나요? 얘가 좀 인기 있었을 때 제가 요거 두 개 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수익과 직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번? 네. 1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막상 해보세요. 일이 추운데 가가지고 사람 찾으러 다니러 보세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딱 해놓으면 어때요? 얘는 추위를 안 타요. 그래서 차 안에서 딱 보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이런 물건이 있느냐? 그래서 요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물건 확보는 가장 우리가 좋은 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가장 좋은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집을 방문하는 것보다 정말 쉬워요. 가잖아요. 그럼 공장은 가동하고 있고 창고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안 가지게 돼요. 그러면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왜 했냐면은 물건을 따왔다던가 또는 우리가 사이트를 타겟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 제목처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타겟으로 나 영업장소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서 요 길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했는데 옛날에 이거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포털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찾으러? 다음 네이버. 다음을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혹시? 다음이 네이버보다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익은 네이버가 많이 버시는데 서비스는 다음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다음에다가. 왜냐면은 제 초창기에 이 부동산 할 때 구두가 정말 한 2, 3개월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요거 생기고 나서 신발을 안 사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검색하고 여태까지 다녔던 게 있으니까 이제 감으로 이제 다 맞춰요. 다음 네이버가 때로는 뭔가 좀 빠를 때가 있어요. 로드뷰, 스트리트뷰가 다음이 저쪽 동네 돌 때 얘가 네이버가 먼저 가가지고서 요게 최신의 그 그림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혼용해서 그 보실 수도 있는데 다음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최신의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통해 가지고 그 하게 되는데 요 그 무료 서비스를 하기 전에 분명히 유료였었을 거예요. 서비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비쌌었어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근데 다음에서 어느 순간 무료로 확 저질렀어요. 고맙게도. 우리 정부는 뭐 3.0 이런 거 해가지고서 굉장히 오픈해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정말 편하게 그 대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줬는가 하면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우리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 시스템, 서비스예요. 이거 정말 그 클라이언트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요. 잘 하세요? 지도 잘 찾아 들어가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이따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요. 그래서 요거 스마트폰도 이 스마트폰은 언제 보죠, 이거요?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태블릿 7, 10 이래 가지고서 했는데 이게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갖고 나가고 이걸로 해서 잘 보여요. 이게 해상도가 높아져 가지고 잘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위치하고 접근성하고 차량 동선, 그다음에 주변 상태를 보는데 요 접근성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죠? 우리가 이제 특수물건이잖아요. 공장하고 창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까? 도로, IC.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도로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물건이 중국에서 오든지 미국에서 오든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거리를 달려와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선도를 유지하거나 그 상태를 최대한으로 빨리 그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딱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하는데 도로와 가까운데 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빈틈을 찾아서 이 사람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얘기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내가 먼저 선수 쳐서 그러면은 차가 얼마나 들어가고 뭐 몇 톤이 들어가고 그 업종에 따라 다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아는 걸 다 동원해서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그때부터는 제가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죠.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이게 정식 명칭이죠. 이게 등기사항 증명이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용도지역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요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법 상태는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기 뒤에서 나오고 이것도 그렇고요. 이 권리는요. 이렇게 하고 요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물건을 확인해서 매치를 이제 최종 매치된 거를 확인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하고 공부 서류 확인했으니까 바로 이제 현장 달려가야죠. 우리가 현장 먼저 가는 것은 물건을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맨 처음에. 수집한 것을 사무실에 와서 위성을 보고 대장을 보고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현장을 보는데 아까 이런 거 고속도로 요게
우리가 이제 도로 얘기하면은 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요. 차가 몇 톤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내가 딱 얻어줬는데 차가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들어가서 축구장만한 마당에 창고가 아주 삐까번쩍해요. 근데 들어가는 게 1톤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1톤짜리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해서 도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니즈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 위에까지도 다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 차가 길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도 있잖아요. 차가 큰 차면은 높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골 집에 가면은 땅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우리 시야 각도에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딱딱 서 있고 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전봇대하고 전기줄이 있잖아요. 이 전기줄 속에 통신선들이 많아요. 통신선들이 낮아요. 농가는 농가 전원용 줄, 전주에서 땡겨오느라고 걔가 좀 낮지만은 통신선들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느 정도 해서 갈 수 있는데 위에서 뭐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 어때요? 많이 높아서 내 생각보다 걔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체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거예요. 그래서 차량 이 톤수가 저 1톤만 씁니다 라고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소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분. 물건이 들어올 때는 몇 톤으로 오느냐? 5톤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나갈 때는 1톤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들어올 때 1년에 한 번을 들어오더라도 5톤짜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종류, 요것은 저쪽에 보면 뒤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면적. 이 주차장 면적은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 특히 창고 같은 경우에는 큰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서 박싱 작업을 또 하잖아요. 우리 전문 작업 까대기? 막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작업 동선 외에 뭐 직원들이라든가 거래처라든가 누군가의 차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 작업 동선 빼고 주차장 이런 것을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고객이 딱 와서 50평짜리 창고를 찾으면서 차는 20대 정도 됩니다. 차는 40피트 들어와야 되고요. 20대 정도 직원들이 쓰고요. 소분 작업 앞에서 해야 되고요. 소리가 나고 때로는 냄새가 납니다. 구해줄 수 있을까요? 50평이면 평당 많이 받아봐야 한 4만 원 정도, 적게 받으면 2만 원인데 2, 50, 100만 원에 20대 주차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맞춰줄 수 있을까요? 손님은 참 좋은데 되게 착하고 좋은데 내가 해줘야 돼요? 아니요가 아니고 못 해주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참 어려운 건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밖에 나가면 물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다음날, 다다음날 전화를 드려요. 정말 힘드네요. 조금 조건을 좀 달리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좁혀나가는데 그분은 어떻게 각인을 하느냐면은 이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하고 다르다. 그러겠죠. 없어요 하고 좀 달라요.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민원 이렇게 그 민원이라는 것은 공장 옆에 창고 있으면 민원 들어오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공장이 심한 공장이면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서로의 민원을 참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은 주택가가 있을 때 그러는 건데 좀 불행하게도 우리 그 공장 창고는 주택이 있고 나서 그 공장 창고가 들어왔어요. 순서에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민원이 없는 것은 어떤 케이스 때 민원이 없을까요? 그분이 임대인이야. 귀 막고 살든지 코 막고 살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민원이 없어요. 그분이 위층에 살아도 밑에서 막 기계 돌리고 그래도 뺑가리를 쳐도 근데 팔자련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케이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다 얘기하겠어요? 반은 숨기고 들어옵니다. 반은 숨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뉴얼대로 해서 이제 조사, 1단계 조사, 2단계 취조, 3단계 분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얻어 걸려요. 얘기하다가 이제 머뭇거리죠. 이제 그러면은 아 이분은 그 B 유형, C 유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은 공장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겨 있는데 외벽이 벽돌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색칠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한 1, 20년 전에 그런 경우 최근에는 그 패널로 이렇게 올리죠. 패널로 전문 용어로 그 패널의 종류는 그 EPS 패널이라고 해요. 이렇게 올록볼록 해가지고서 패널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쌓고 이렇게 하죠. 이 패널의 그 폭은 1m예요. 우리가 이 창고, 이 공장 높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올게요. 라고 하기 전에 현장에 가면은 요 재원을 통해 가지고서 알 수 있어요. 패널이 누워서 몇 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이 패널이요, 90% 이상이 하나당 이렇게 간격이 보여요. 더 고마운 것은 어떤 사람은 무늬를 13579로 이렇게 무늬를 해놨어요. 좀 이뻐 보이게. 단조롭지 않게. 투톤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4m입니다. 5m입니다. 6m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창고의 높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처마, 어깨에서 창고의 지붕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성비 최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 이 구조는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우리 용마루 고야 방식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빗대 놓으면은 그냥 힘도 잘 받고 눈 내렸을 때 슬라이딩이 어때요? 잘 나죠.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그래서 무게 하중을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이가 이제 나왔죠. 우리가 실질 그 작업 높이는 어깨 기준으로 높이를 말씀드리고 특수한 경우에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높이가 용마루까지의 높이가 작은 평수에 한 70평, 80평 그 정도 높이는 플러스 1.5 정도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높이가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건물은 두 가지 방식. 철골조 뭡니까? 빔에다가
외장재, 경량 패널을 해놓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철근 콘크리트 조는 뭐죠? 철근 올려서 이렇게 슬래브 대고 콘크리트 갖다 붓는 거,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창고 형태는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창고 철골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위에 상단에다가 여기다 딱 기재를 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넣으면은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조. 우리 창고할 때 벽돌조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조라고 딱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 높이 이렇게 해서 대장 높이하고 100% 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 내 필요에 따라서 대관청 업무 안 보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과 대장은 일치되는지 여부는 내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보러 왔는데, 이분이 내가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작대에 나오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 이게 몇 메타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 대장에 가로 세로 폭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높이는 나와요. 면적 나오고. 그래서 가로 세로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폭으로, 요게 1m예요. 우리가 보통 성인 걸음은 70에서 키 큰 분은 80cm인데 조금 넓히면 1m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보폭을 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레이저 측정기가 있어요. 이게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누르면 저쪽에 레이저가 딱 발사돼가지고 자동으로 거리를 계산을 해줍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고객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한 20만 원이면 사는데 달라 보여요. 옆집하고. 저도 차에 항상 있어요. 제가 잴 수 있는데 보여줘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빨리빨리 딱딱 재고, 높이 딱 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팔레트를 가로 천 가지고 높이 몇 단 쌓고 딱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선택해 버리는 그런 일도 생겨요. 레이저를 안에서 재나요?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야외요? 네. 야외에서 햇빛이 많은 곳은요, 여기 소리가서 저기 정도 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분이 안 돼요. 도착 지점을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도착 지점 나오죠. 여기가 이제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놓고서 재나요? 이게 얘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이 정도에다가 다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제가 차에서 가져온다는 게 강남이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준비했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딱 누르잖아요. 딱 하면 제가 띡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 딱 써 있어요. 각도 계산하는 거, 삼각함수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클라이언트는 그걸 보고 감동을 하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죠? 그렇죠.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마음은 급한데 그런 거 막 동원하는 거예요. 막 액세서리 막 동원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일부 시간으로 하고 잠시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